대만의 반도체는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낙관을 할 수 있다. 다만 삼성이 경쟁 대상이 안 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한국의 미디어는 항상 삼성이 대단한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 이러한 그 미중 관세 전쟁의 이 지지부진함,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국채에 대한 변동성,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미국이 좀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관세로 인해서 그 재정 적자를 메꾸려는 트럼프의 목적, 이게 정말 달성될 수 있을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된다 해도 그게 정말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걸까? 예, 반대 해를 입는 경우도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저런 의심의 질문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관세가 정말로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한몫 잡는 그런 수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구심이 있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전문기관들이 분석하는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적어도 적게 보는 기관에서는 한 1,500억 달러 이상을 보는 것 같고요. 네. 좀 많이 보는 기관에서는 거의 5천억 달러도 넘는 수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뭐 소득세 감면 같은 거를 다 제하고 나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관세가 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관세가 그렇게 됐을 때 데미지를 그럼 미국 소비자들이 받아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올 거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EU에서도 만에 하나 그 불합리한 어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입는다면 자신들도 그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금액만큼 또 보복 관세를 할 것이다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에 계속해서 데미지를 준다면 과연 이 플러스 마이너스 도대체 답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로 볼 때 그것은 큰 의문이죠. 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상으로 볼 땐 그 정책에 굉장히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데이터는 나온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메인 스트리트를 위해서 일한다. 라고 얘기하듯이 글로벌 기업들이나 이 금융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반감을 가지고 있고 제조, 중소기업, 그다음에 도메스틱 사업자들을 중시하잖아요. 근데 지금 국제적으로 나가서 활약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거의 다 서비스 회사 아닙니까? 구글이며 뭐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며. 그래서 EU에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한다는 게 대부분 그런 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 시장에 진출한. 네. 그럼 뭐 구글 니들 뭐 엄청나게 벌면서 돈은 뭐 어디 텍스 헤븐에 가서 해결하고 있으니까 뭐 니들 벌금 얼마, 독과점 얼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과연 아파하겠느냐 이거죠. 그걸.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일자리가 중요하고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 기업보다는 금융보다는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제조업에 대한 수치 이게 더 중요하다. 여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금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대만으로 가지고 들어온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네요. 근데 대만으로 안 가져온 돈은 얼마가 될지 몰라요. 잡히지도 않고요. 그런 상태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뭐 무역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거대 테크 자이언트들이 글로벌에서 벌고 있는 돈이 지금 제대로 계산이 돼서 미국의 그 무역 수지에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일에 이렇게 밀어내게 되면은
테크 기업들도 지금까지의 관행과는 다른 그런 분절된 공급망에서 분절된 지정학적 상황에서의 대안을 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 TSMC 지난번 이제 미국 공장 네. 완공하고 그 네. 실적 돌린 결과를 발표한 거 보니까 네. 적자가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애플이 중국에서 철수해도 미국이 아니라 인도로 들어가는 이 사례를 들면서 네. 과연 제조업 경쟁력이 미국 내에서 하는 게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겨준다면 되죠. 관세 정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 네. 그래서 지금의 일련의 그 제조업 부흥을 위한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은 다 맞물려서 네. 트럼프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계획대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트럼프의 정책 의지대로 지금 정책을 내고 있고 그에 대응되는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국가에 막 도움이 되고 미국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그런 거냐? 이거가 이제 판단이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그 리쇼어링을 통한 제조업 부활, 네. 트럼프 대통령의 꿈, 네. 이것이 결과적으로 3년 후, 4년 후에는 성공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게요. 미국이 지금 그 전체 인구 중에 농업 인구 비율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조 2차 산업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제조 부흥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그러면 지금 90%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의 제조 생산성이 네. 노동 생산성이 과연 중국이나 인도에서 만드는 것만큼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안 나온다고 다 보기 때문에 제3국으로 가든지 또는 미국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거의 전자동화된 무인 공장 같은 공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의문이 크죠. 네. 이번에 워렌 버핏도 그 연례 이 행사에서 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서로가 잘하는 걸 하면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경제에 도움이 된다. 뭐 네. 이런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비판을 했다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 네. 근데 트럼프는 제조업을 강화시키고 하는데 중국은 반대로 금융업을 강화시키고 싶어하고 금융업을 성장시켜 한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중국이 지금 그 미국이 노래를 불러오던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그 이번 공급망 전쟁에서의 큰 전략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정책상으로는 금융 산업의 육성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물론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체계에서는 금융이라는 거는 실체 경제, 무언가 실물을 만드는 거에 대한 자금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네.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부가가치는 사실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이 금융 산업을 융성하려고 한다고 보면 조금 오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 네. 그 중에서도 소위 생산형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은 지금 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서방에서 미국이 이제 계속 강조하고 압박해 왔던 것은 사실 그 금융 위기, 우리 소위 양털깎기라는 말 많이 있었잖아요. 네. IMF 때 우리가 네. 그 선진국에게 많은 자산을 헐값에 빼앗겼던 매도했던 것처럼 네.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무역 적자 그거를 단박에 중국에서 회수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예전에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중국이 과연 금융위기 왜냐하면 기업 부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경고가 나왔었잖아요.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가능성. 근데 그 중국 경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내 경제와 그 외부 경제를 격리시켜 놓은 체제라는 거고요. 부채나 그래서 그 중국 내 금융 자산의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5%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망하든 흥하든 돈을 벌든 돈을 잃든 중국 자본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그 국채 위기 이런 거 얘기할 때 일본의 채무는 국채는 대부분 채권자가 일본 국민이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똑같은 논리를 중국에 적용한다면 중국의 모든 부채는 외국인 부채는 5%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컨트롤 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네. 일어날 가능성은 특히나 희박하다. 금융위기가 이렇게 보는 일어날 거군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팬데믹 나기 전부터 금융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열심히 주장을 하면서 그 대책을 세워서 진행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융 위기의 정도, 컨트롤력,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통제력을 가지고 지금 그 잘 막아내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책을 보니까 반도체와 대만의 미래를 네. 언급하면서 네. 24년부터 30년까지의 네. 반도체 전망을 네. 써놨더라고요. 네, 네. 이게 어떻게 전망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 대만에서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아, 그래요? 그다음 이것이 이제 시장은 계속 급성장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TSMC의 그 영업 예측도 아주 낙관적인 예측을 내놨거든요. 근데 TSMC라는 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네. 그렇게 보수적인 회사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것은 손안해지고 있는 오더가 또는 곧 오더가 올 걸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대만의 반도체는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낙관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양안 전쟁 리스크가 그게 이제 제일 큰 리스크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TSMC하고 이제 인텔 간의 연합에 대해서 계속 네. 여러 시나리오들이 좀 시장에 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이걸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인텔을 상당히 키워줄 거라는 게 사실 작년까지, 네. 작년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들이 시장에 가득했었는데 인텔은 상당히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아무리 돈을 밀어줘도 그런 고도 기술이라는 게 팍팍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TSMC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다고 이 콜린 황이 얘기를 하냐면 미국 내 미국 회사를 하나 키워줘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지정학적인 판단과 우리가 유일한 그 파운더리 공급업자가 되면 이제 미국의 테크 자이언트들이 네. 야 이건 리스크가 너무 커 우리끼리 따로 좀 개발을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견제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들의 큰 전략으로 봐도 미국 회사 하나가 좀 똑똑한 놈이 나와서 야 점유율 한 20%까지 네가 좀 먹어주라. 이게 이제 그 TSMC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TSMC는 인텔이 됐던 뭐 어디가 됐던 미국 회사 어디를 반도체 기술을 키워주는데 긍정적이에요. 네. 그런데 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지배주주가 대만 회사면 그건 미국 회사 아니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내 돈만 가지고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엔비디아도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다 모여가지고 엔비디아, AMD, 뭐 TSMC 같이 뿜빠에 해가지고 시쳇말로 그렇게 해서 요 회사 하나 밀어주자. 기술은 내가 밀어주고 지금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요즘 뭐 나오는 뉴스 보니까 TSMC 2나노 반도체 수율이 3나노를 추월했다. 그러니까 뭐 최첨단 선단 공정이 지금 아주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일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 이제 인텔은 좀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지만 오히려 TSMC하고는 많이 벌어졌죠. 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삼성전자의 야망이 좀 컸었는데 TSMC는 지금 전혀 경쟁자로 보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제가 그 금년 초부터 이제 지금 대만에 대한 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취재 여행을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TSMC 이야기 듣기가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느끼는 거는 그 대만에 있는 그 반도체 쪽 종사자는 대만 사람이든 네. 한국 사람이든 다 삼성이 경쟁 대상이 안 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한국의 미디어는 항상 삼성이 대단한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 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그렇군요. 하긴 뭐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더라도 완전히 상대가 안 되죠. 근데 TSMC가 이렇게 지금 80%가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첨단 공정 그렇죠. 네네. 예. 뭐 전체적인 시장이 계속해서 또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경쟁. 그러다 보면 그 가장 무서운 그 뭐죠? 독과점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인가 TSMC의 그 리스크로 부각이 네. 되지 않겠냐. 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 이런 시각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SMC는 지금 경쟁자가 있어주기를 원하고 오히려 좀 가져갈 수 예, 있는. 없으면 좀 지원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에서도 칩을 TSMC 칩을 모바일에 뭐 저 핸드폰에 적용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네, 네. 뭔가 협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분야가 파운더리니까 지금 그런 거는 이제 협력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맥락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면 삼성의 파운더리와 TSMC의 파운더리 간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삼성이 TSMC를 충분히 인정하고 자기 입지를 인정해야 그게 가능할 텐데 삼성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TSMC의 어떤 그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지위를?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부문에서 TSMC 쪽에서 만든 칩을 사가게 된 것도 삼성 내부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만의 그 반도체 분야, 네. 또 그 IT 분야, 그리고 대만 전체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세요. 대만에서요? 네. 어떤 이유가 어떤 겁니까? 그 이유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다 할 수 없는데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건 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흘렀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인지를 못해서 이런 인지 격차가 크게 발생한 것이 좀 문제예요. 저는 어떤 느낌까지 받냐면 우리가 일본의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 오면 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일본에 반감을 갖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한국과 대만 사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 네. 예. 예전에 그 저희가 대만 수교 단교하면서 중국하고 수교할 때 네. 그때 봤던 뉴스가 기억나는데 진짜 그 막 혈맹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면서 막 태극기 불태우고 거리에서 막 그 분노하던 그 장면들이 떠오르네요. 예, 왜냐하면 그 단교하기 전날까지 그 단교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그리고서는 이제 그 퇴근 시간 될 때 전화해가지고 우린 수교하고 너희하고 단교하니까 내일 방 빼라 뭐 이렇게 됐죠. 예, 조금 심했어요. 네. 예. 하여튼 뭐 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죠. 예, 예. 하여튼 그러나 어쨌든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들이죠. 네. 중국하고 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 없는 네. 국가라고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관계국들과의 여러 가지 면에서의 그 교류 아니면은 그 관계 개선 네.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 전략적인 어떤 그 바둑들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순간부터 TSMC라는 강력한 글로벌 최강의 글로벌 기업 하나가 탁 대만 소속으로 튀어오르면서 네. 대만에 대한 생각도 여러 가지로 다시 하게 되는 네. 이게 기업의 그 정말 뛰어난 기업 하나가 그 나라의 이미지나 네. 관계와 관련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는 게 전 이 TSMC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TSMC와 트럼프 이펙트 대격변 예고. 네, 번역하신 이철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